저희가 어저께 경제 IQ를 키우는 경제학을 더 쉽게 배우는 시간을 마련해서 전달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사연을 주셨는데 청취자 2261번님께서 돈은 버는 것보다 관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주셨고요. 이상목님은 소비를 줄이려면 신용카드부터 없애버려야 하나요? 라고 또 고민과 질문을 같이 보내주셨는데요. 피땀 흘려서 번 돈 모으는 것만큼 제대로 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분과 한번 같이 머리를 맞대보시죠.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김경필입니다. 대표님은 네. 연말정산 하실 때 네. 1년 동안 쓴 그 신용카드 금액 딱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거 딱 보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근데 사실은 1년에 한 번 본다기보다는 3개월에 한 번 정도를 좀 오. 사실은 보는 편이라 뭐 놀랍거나 새롭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3개월에 한 번씩 본인의 소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이제 금액을 보는 게 아니라 외식비, 쇼핑, 유흥비, 문화 레저비에 각각 어느 정도를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죠. 금액 자체보다는 항목별 그렇죠. 예. 소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네네. 사실 그 카드 대금 갚으라고 뭐 매월 이렇게 문자도 오고 네. 이메일도 오고 하는데 네. 그때 보면은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연간으로 쌓아놓고 보면은 내 소득이 이건데 내가 굉장히 이만큼 소비를 했다고? 맞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마 다 그러실 거라고 봅니다. 그럴 때마다 씀씀이 좀 줄여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뭐 어렵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왜 이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산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예산이 있느냐. 그럼 많은 분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냐? 그러면 한 달에 뭐 100에서 12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는 100이란 뜻인가요? 120이란 뜻인가요? 100을 쓰고 싶은데 자꾸 120을 쓴다. 이런 얘기가 아닐까. 그렇겠죠. 한마디로 예산을 잘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제가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본인이 썼던 거를 보면서 나는 외식에 쇼핑에 유흥에 문화에 어느 정도 쓰는지를 왜 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네. 계속해서 예산이라는 거를 좀 수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이제 가계부 앱 같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가계부 앱에 내가 쇼핑 예산, 외식 예산 이런 걸 입력을 해놓으면 중간중간 얘가 나한테 알려줍니다. 주인님 지금 얼마 모자랍니다. 더 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오버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앱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손글씨로 다이어리에다가 가계부 쓰시는 분들도 있고 하루에 한 3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 좀 하는 것들이 좀 전에 우리 그 문자로 보내주신 분이 돈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런 이야기 해주셨는데 진짜 하다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예. 신용카드 없애버려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 신용카드를 없앤다라는 게 신용카드가 문제니까 신용카드를 없애야 된다. 뭐 이 얘기는 자꾸 바바리맨이 출연하면 바바리를 못 입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 된다.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신용카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실 이게 예산 자체를 짜놓지 않은 분들도 많고 맞아요. 국가 이 정부 예산도 항상 짜놓고 추경 예산 편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쓸 막 일이 생겨서. 그 국회에서 내년도 국가 예산에 대해서 막 사회, 복지, 국방 어떤 걸 줄이고 어떤 걸 높이고 할 거냐라고 하는 그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맘때 우리도 해야 돼요, 사실은. 내년도에 내가 1년간 썼던 걸 보고 내가 봤을 때 이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너무 사실은 너무 과잉이다. 그럼 좀 줄이고 요건 조금 내가 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걸 좀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7723님이 돈줄남님 나오셨네요. 혼날 준비해야겠습니다. 무릎 꿇고 경청하겠습니다. 글쎄 뭐 제가 혼만 내는 건 아닌데 어떻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혼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어떤 분들은 나 일부러 더 혼나야 돼 하면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스스로 더 이제 각성하기 맞습니다. 위해서. 예. 그래서 혼내려고 나오신 건 아니고요. 좋은 정보를 네. 전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일단 소비가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소비다. 이거는 정말 의미 없는 소비다. 같은 물건, 같은 상황에서도 이걸 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연말 돼서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 내년도 어떻게 할까 이런 걸 생각을 하실 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좀 전에 예산을 얘기했는데
예산의 총량이 곧 소비가 되는 겁니다. 내년에도 아마 돈을 쓰시게 될 거고. 예. 그럼 그게 좋은 소비인지 나쁜 소비인지를 우리가 알려면 이 모든 소비의 기준은 소득에 맞춰져야 돼요. 네. 여러분들의 소득에 맞춰져야 된다.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 소득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쓸 수 있는 거고 소득이 내년에 진짜 동결 내지는 오히려 줄어든다면 우리가 조금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의 지금 소비의 기준이 과연 우리 소득에 맞춰져 있느냐? 대부분이 사실은 습관과 관성에 의해서 아.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인별그램에 맞춰져 있죠. 약간 타인의 시선에 맞추고 그렇죠. 있다. 다들 이 정도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거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월급이 200, 300인 분들은 차 같은 건 안 샀거든요. 그 해외여행 같은 것도 안 갔고 그 당시에는 뭐 금리가 시장 금리가 5% 6% 이게 이제 뭐 통상적인 일이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엄청나게 낮아지고 뭐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지만 사실은 MZ 분들은 이게 생소하지만 83년생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네. 이걸 잘 알아요. 나이가 지금 40인 분들은 금융위기 이전에도 사회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남의 돈이 굉장히 우스워진 거지. 남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사고 남의 돈을 빌려서 차를 사고 남의 돈을 빌려서 심지어는 소비를 하는 이런 문화가 사실은 비정상적인데 이게 마치 정상처럼 오랫동안 오다 보니까 특히 MZ들은 사회에 나와 보니까 나만 이런 게 아닌데 다 이 정도는 쓰는데 여기에 소비의 기준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전부 MZ분들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MZ세대가 이끄는 어떻게 보면 플렉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조금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소비는 내 소득에 맞춰야 하는데 습관, 관성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맞추는 것부터가 일단 잘못된 거다. 그렇죠. 예. 그렇죠. 내가 꼭 필요한 거라면 사야 되는 거고 내가 그 감당할 능력이 있다면 살 수 있는 건데 네네. 어디선가 또 끌어와서 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비가 타당하냐 안 하냐는 본인한테 세 가지만 물어보고 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 결제 삼심 제도예요. 결제 삼심.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법원 삼심처럼요. 그렇죠. 사법제도의 삼심 제도랑 똑같은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 우리가 먹는 거에 많이 씁니까? 뭘 사는 거에 많이 씁니까? 우리 이대호 기자님 어때요? 그게 아무래도 저소득층일수록 이제 먹는 걸로 그렇죠. 들어가는 비중이 커지죠. 아무래도 소득이 높아지면은 쇼핑이 먹는 거보다 훨씬 많아. 왜냐하면 이제 먹는 거는 한계가 있는 게 하루에 뭐 3끼 뭐 부자라고 해서 뭐 10끼 먹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네. 비싼 밥을 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먹는 것보다는 뭔가를 사들이는 것이 과소비의 영향을 더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뭔가를 사들이기 전에 삼심제도라고 그랬으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자. 네. 자, 첫 번째 심사는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는 거죠. 이거 진짜 필요한 거냐? 꼭 필요한 거냐? 근데 진짜 필요한 거냐라는 기준이 진짜 애매하기는 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백화점을 한번 갔는데 네. 뭐 요즘 무슨 데이 뭐 그다음에 뭐 LG는 뭐 한국 시리즈 우승했다고 막 엄청난 세일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또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시즌이라서. 프라이데이 예. 오늘이네 블랙 예. 프라이데이가. 미국 시간으로.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엄청나게 할인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도 이제 속으로 결제 삼심제도 자꾸 와이프는 이걸 사라는 거야. 이렇게 30% 할 때 없으니까 이거 하나 장만해야 된다. 근데 내가 생각을 해. 이거를 참 기준을 잡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지. 이렇게 쌀 때 사면 좋기는 한데 네. 과연 진짜 필요하냐. 이게 필요하냐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소득이 좀 낮은 분일수록 좀 엄격하게 간다면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냐. 반대로 이게 생각해봤을 때. 필요한 거지 있으면 좋은 거냐는 필요한 거는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다 좋죠. 그렇죠. 이 있으면 세상에. 다 좋죠. 예. 네, 그러니까 일단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걸 통과해서 2심을 가면은 이번 달 예산이 있느냐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예산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예산 다 정해놔야 되니까 예산이 있어. 진짜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사야 되겠죠. 대부분 다음 달 예산을 좀 끌어오지 않나요? 그럴 때? 다음 달에는 할인을 안 하고 이달에는 미래에 할인을 나한테 하니까. 맡기는 거지, 그죠? 예, 예, 예. 근데 뭐 어쨌든 예산이 있다고 해서 통과가 됐다. 그럼 마지막 심사는 뭐냐? 그러면 대체제는 없는가? 요걸 물어보는 거죠. 대체제까지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셔야 되는 건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은 그 영수증은 나쁜 영수증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꼭 필요하냐? 정말 필요한 거냐? 그리고 예산이 있느냐? 대체제는 없느냐까지 이렇게 삼심제도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네네. 그다음에 결정을 하라. 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정문태님 그러면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라고 살라는 것인가라는
플렉스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질문도 네. 보내주시고 네. 또 많은 분들이 뭐 그렇게까지 팍팍하게 살아야 되느냐 예.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예. 뭔가 적정한 소비의 기준이라고 할까? 그건 이제 뭐 본인이 어떤 그거는 뭐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네. 우리가 자꾸 지금 소비 갖고 얘기하잖아요. 네. 너무 돈 많이 쓰는 것 같다. 그래서 소비를 줄인다. 그러니까 사실 소비 갖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먼저 미래에 내가 목표한 거를 하기 위한 저축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저축을 한 다음에 남는 소비 예산에서 써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순서를 좀 바꿔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좀 2024년도에는 저축 좀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 그럼 뭘 아껴보지? 그리고 이제 막 아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아끼려고 막 노력했는데 뭐 별로 아낄 게 없네. 그러면 나한테 면죄부 주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내가 저축을 안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아껴보려고 했는데 아낄 게 없더라. 그래서 나는 저축을 못한다. 이거는 내 탓이 아니고 회사 탓이다. 이 월급을 왜 이렇게 조금 주는 거야 이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그리고 해야 되는 것 그런 걸 먼저 하려면 어느 정도는 나는 저축을 해야 될까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남는 소비 예산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까를 고민을 해야. 그래서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의 순서로 하지 마시고요. 네네네. 모으고 아끼고 불리고로 해보자 이거지. 그죠? 모으고 아끼고 불리고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가 아니라 네. 모으고 아끼고 모으면은 자동으로 누울 자리가 없어지니까 발을 뻗을 수가 없어요. 대부분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는데 발을 쭉쭉 뻗어놓고 그다음에 공간이 없는데 이래버리면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소비를 줄이고 알뜰하게 소비하자라는 게 그냥 공상맞게 살라가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저축하고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하니 맞습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소비 자체를 좀 통제하자라는 뜻인데 일단은 소비를 줄이면 내가 불행해지는 것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여버리면은 맞아요. 사실 살면서 행복할 수가 없는 근데 거예요. 지금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내 소비를 줄이면 불행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살면서 느끼고 싶은 게 만족이에요. 영어로 satisfaction이라는 게 만족인데 어떤 좀 뭐라 그러나 감정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다 이런 느낌으로 살고 싶은 건데 그렇죠. 이게 두 가지가 있거든 단어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거든요. 예. 기쁨과 행복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기쁨이 좋아, 행복이 좋아 물어보면 95%가 행복을 선택을 합니다. 일단 기쁨하고 행복 자체가 많이 다른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대호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딱 둘 중에 어떤 단어가 마음에 드세요? 기쁨이 지속되면 행복일까? 아니 좀 헷갈리긴 하는데 뭔가 행복이 더 고차원적인 것 같긴 하죠. 행복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쁨과 행복 다 좋은 말이긴 한데 기쁨은 느낌과 순간일 것 같고 행복은 어떤 상태.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은 기쁨은 뭔가 moment 약간 잠깐의 순간일 것 같고 이거는 예를 들면 행복은 being happy 어떤 행복한 상태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꾸준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굉장히 조건적이에요. 예를 들면 나는 돈이 이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고 자격은 이 정도 됐으면 좋겠고 유능함은 이 정도까지 갔으면 좋겠고 이게 자격이 도달되면 나는 행복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컨디셔널한 거지 조건적인 거죠. 근데 반대로 기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기쁨이라는 건 무조건적이에요. 언컨디셔널하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흥이 넘치는 친구들 보면 너 무슨 좋은 일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별로 좋은 일 없어. 근데도 막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만족을 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들고 나가가지고 계속 기쁨의 순간을 만들면 혹시 행복해지지 않을까. 근데 이게 두 가지가 완전 다른 개념이거든요. 여러분이 만약에 추구하는 게 기쁨이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계속 신용카드 갖고 맛있는 거 먹고 어디 좋은 데 가고 그러면 계속 기쁨의 순간은 생겨요.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느낌이고 순간으로 지나가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한다면 행복은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컨디션에 도달이 돼야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용카드를 갖고 자꾸 기쁨의 순간을 만들면 행복의 상태에서는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우리 문자로 주신 분이 뭘 그렇게까지 팍팍하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인간이 추구하는 만족은 두 가지입니다.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는데 기쁨을 너무 안 추구해도 또 문제죠. 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기쁨만을 추구하는 쪽을 가면
행복은 계속 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제가 말씀드린 뭐 결제 삼심제도나 예산을 세우고 저축을 먼저 해라 이런 거를 실천하는 분들은 순간순간 기쁨의 순간을 만드는 거는 다른 분보다 조금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분은 통장에 잔고가 따박따박 쌓여가면서 아, 이 정도면 내년에 이 정도 되겠는데 내후년에 이 정도 되겠는데 나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겠는데 라고 하는 행복의 상태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거죠. 우리가 소비를 많이 하는 게 반드시 만족스러운 삶이 아니에요. 네. 저축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쌓아가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야, 근데 되게 마음가짐이 우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소비는 저런 소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 전에 마음가짐부터. 그렇죠. 이게 주변에서 보시기에도 네. 뭔가 이 속된 말로 정신교육부터 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결과론적으로도 많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마인드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행동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저축 많이 해라 좀 아껴라라는 얘기를 이렇게 직설적으로 하면 반발심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우회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왜 저축을 해야 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현대인들이 하는 세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착각을 여러분이 만약에 안 하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돈을 잘 모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세 가지 착각을 하고 산다면은 돈이 안 모일 가능성이 높아요. 첫 번째 착각이 뭐냐? 여러분 혹시 대출 받으셨다라고 하면 대출 이자 계산해 보셨습니까? 계산해 봤겠죠, 당연히. 네네네. 얼마 내야 되나? 근데 내보니 계산해 보니까 낼만 하다. 그리고 대출 받은 거야. 네. 원금은 계산 안 해봤죠.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신용대출은 솔직히 만기에 상환하도록 되어 주담대처럼 뭔가 그쵸. 강제적으로 원금 상환 없잖아. 뭔가 그러니까 부담이 없어 보이죠. 부담 없어 보이잖아. 나중에 어떻게 되든. 그러니까 일단 이자만 내는 거죠. 일단 이게 원금 상환 계획을 같이 세워야 돼요. 아하. 이게 첫 번째 착각이고 두 번째 착각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를 그만두시고 창업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업을 했더니 비용이 나가잖아요. 인건비도 나가고 뭐 임대료도 나가고 뭐 그죠? 장난 아니죠. 재료비 나가고 뭐 다 했는데 다 이런 경비 빼고 한 달에 500만 원이 딱 남았어. 네. 야, 그럼 이거 소득이죠. 사업 소득. 그죠? 네. 네. 근데 이 500만 원 누구 거냐? 이게 내 거일 수도 있는데요. 사실 내가 그 사업체에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그 1억이라고 하는 건 1억을 갈아 넣어서 500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1억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일정 기간 동안 회수가 돼야 돼요. 3년 안에 회수가 돼야 된다라고 보면은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그 카페에 1억을 투자한 돈은 3년 안에 회수가 돼야 되니까 한 달에 277만 원씩 어림잡아 280만 원씩은 투자금이 회수가 돼야 되는 거죠. 예. 500만 원 딱 벌었어. 그러면 280은 사실은 투자금 회수니까 소득은 아닌 거예요. 아, 기본적으로 당연히 돼 돌아와야 하는 그렇죠. 돈. 그러니까 토지를 제외한 모든 고정 자산은 감가가 되기 때문에 네. 상각을 하든지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자 그럼 220 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220은 진짜 이 카페를 해서 번 거 맞나요? 아, 나의 노동력.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도 200은 벌잖아요. 아, 그게 20 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생각을 못하고 창업을 한 분들이 처음에 돈이 직장 생활할 때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이게 웬일이야 이래가지고 막 제네시스 GV70 뽑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경제적 착각입니다. 자 그러면 야, 오늘 혼내려고 안 했는데 이게 또 혼내는 거가 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무릎 꿇고 듣는 거 아닙니까? 네. 세 번째 착각은 직장인들이 지금 받고 있는 월급 네네네. 이 카페 창업한 사장님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카페 사장님이 1억을 갈아 넣어서 500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우리 직장인들은 뭐 갈아 넣는 거 없나요? 아, 내 시간과 시간죠. 미래의 젊음과 경제적 가치를 갈아 넣고 있잖아.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지금 월급을 300을 받든 400을 받든 사실은 이 돈의 거의 절반은 지금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내가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감가되고 있는 내 미래 경제 가치를 보완하는 쪽으로 미래를 위해서 쌓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자,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정신이 좀 번쩍 들면서 아, 저축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일단 필수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막 잔소리하는 걸 들으면 별로 그 잔소리가 당연한 거로 들리는데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상태에서 뭐 절약해라 아껴라 그러면 절약할 돈이 어디 있니? 뭐 이렇게 자꾸 들리는 거죠. 뭐 좀 있어야지 절약하지 막 이런. 야, 그러니까 기회 비용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자 뒤에 있는 그 원금도 생각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거고. 네. 근데 이게 사실 항상 들을 때마다 뜨끔하고 와닿습니다. 맞아. 이제 연말이야. 내년부터는 좀 달라져야지
해서 딱 정신 차려보면 한 3월쯤 되어 있고 3월이라도 정신 차리면 됐네요. 뭐. 항상 정신만 차리고 끝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뭔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앞에서도 예산을 미리 좀 마련을 하고 국가 그 예산을 짜듯이 미리미리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계획적인 거, 분석적인 게 어려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쉽게 어떤 방식으로 좀 예산 같은 거 큰 틀을 좀 어떻게 짜면 좋은지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얼마를 썼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연말정산 하시면서 봤잖아요. 네. 그 내년도에 얼마를 모을까 총량적으로 먼저 저축을 한번 설계를 해보십시오. 내가 내년에 연봉이 5천인데 이 중에 뭐 1,500을 모을지 2,000을 모을지 이 정도는 내가 내년도에 자본을 모으겠다라고 먼저 그 총량적인 저축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소비 계획 먼저 세우지 마시고요. 절대. 네. 소비 계획을 세우시면은 이것도 해야 돼. 이거는 뺄 수가 없어. 이거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러고 나면 남는 돈이 없을 수 있으니까 네. 먼저 총량적인 저축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이제 예산을 세우시는데 예산 세울 때 최소한 3가지 이상으로 나눠서 세우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식비, 쇼핑비, 문화레저비. 요 3가지 항목으로 예산을 만들어 보셔라.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매달 사용하는 경비 있지 않습니까? 매달 사용하는 경비. 예. 그 매달 사용하는 경비 말고 꼭 어떤 시즌에만 나가는 경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통비, 통신비, 외식비 이런 거 말고 예. 어떤 시즌에만 나가는 거. 뭐 예를 들면 뭐 설 추석 때. 그렇죠. 명절. 예. 그다음에 또 이벤트는 뭐 가족들 생일이나 기념일이나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5월에 주로 집중돼 있죠. 예. 그다음에 여름 휴가나 또 겨울에 휴가 갈 때 휴가 가면 여행 또 가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행 경비. 차 있으신 분들은 자동차 보험료 한꺼번에 나오죠. 네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세금이나 재산세 내시는 분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옷 사는 거 11월 달에. 11월이 조심해야 돼. 11월에 월동 준비할 때 뭐 평상시에 여름에 옷 사는 거는 그냥 뭐 용돈 수준에서 어쩌면 살 수도 있는데 네. 이제 겨울에 패딩 산다, 코트 산다 이러면 이건 좀 굉장히 큰 돈 나가니까. 겨울 의복비. 이렇게 따지면 한 6, 7가지 항목이 있어요. 네. 이 항목을 평상시 생각을 안 하고 막 평상시 쓸 거 다 쓰다가 또 이런 시즌이 되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또 돈 나가네 이렇게 되니까 저축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절 지출 통장이 따로 있어야 돼요. 계절용, 계절성 계절 있는 지출. 지출만 따로 모아놓는 통장. 왜냐하면은 평상시에 교통비, 통신비, 외식비, 뭐 쇼핑비 이거는 사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는 안 나거든. 그러니까 그건 예산대로 가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6, 7가지 정도의 계절적인 특수한 특정한 달에만 나가는 소비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그 돈을 월급 탈 때 그 통장에다가 12분의 1로 모아야지. 이거는 명절 부모님 용돈용. 이거는 그렇죠. 의복비용 이런 식으로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오늘 나온 김에 예. 여러분들의 월 평균 소득 있잖아요. 예. 월급 말고 매달 타는 월급 말고 월 평균 소득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상여 보너스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n분의 1로 이렇게 해보면 한 달에 나오는 평균 월 소득 있잖아요. 네네네. 그 월 소득의 1배 넘으면 안 돼요. 계절 지출이. 그러니까 1배 넘으면 안 된다. 네네네. 그럼 보너스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한 달에 월 평균 400 정도 번다. 그러면 이 계절 지출 예산이 400 안에서 다 해결돼야 돼. 400 안에서 명절 나고 여행 갔다 오고 겨울 옷도 좀 사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여행 경비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달 본인이 받는 월 평균 소득의 50% 넘긴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 소득 한 400만 원인 분이 나 여행으로 1년에 얼마 쓸 수 있어? 그러면 200 넘으면 안 됩니다. 그 언제 유럽 여행 가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몇 있더라고요. 년 모아라. 몇 년 모아야죠. 아니 유럽 여행이라는 게 유럽 매년 갈 필요 없어요.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럼요. 예. 저 아직도 유럽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TV에 많이 나옵니다. 맞아요. 막 보다 보면 내가 어쩔 땐 갔다 온 것 같기도 해. 보면은. 하도 보다 보면은 콜로세움 다들 보시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예. 피사에서 또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 보고 나 저기 갔다 왔는데 저기가 그런 의미가 있었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네네. 몇 년간 좀 공부하시고 한 다음에 가서 보셔야죠. 그렇게 해서 월 평균 수입 이게 이제 계절 지출과 딱 1배 1배 이상이 넘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되게 구체화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네. 그리고
6938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 성함 좀 다시 알려달라고. 너무 마음에 든다고. 우리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님입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 왜 우리 헬스장 가면은 PT 해주시는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이제 막 혼나면서 하나 더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우리 돈 관리하는데도 이런 트레이너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듣는다는 거. 농담입니다. 무릎 좀 저리실 것 같긴 한데. 4566님이 이대호 기자님 제 글 꼭 읽어주세요라고 보내주셨어요. 김경필 선생님처럼 살아온 인생입니다. 저는 장애인이고요. 55세에 20억을 모았어요. 칭찬해 주세요라고. 55세에 예, 와, 20억을 모았다고요? 와, 근데 이렇게 되게 뭔가 전략하면서 계획적으로. 야, 근데 해오셨나 모아서 20억 가긴 좀 사실 그쵸, 잘 어려운데. 버셨겠죠. 그죠. 예. 예, 잘 버셨겠죠. 4566님은 분명히 이제 자랑하려고 보내주셨고요. 이 정도면 자랑할 만합니다. 이거는 그렇죠. 정말. 자랑할 만합니다. 예. 칭찬해달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아요. 엄청난 칭찬을 해드리고 싶네요. 훌륭하십니다. 네.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 많이 또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료 같이 뭔가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데 경직적으로 나가고 이거 줄이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근데 이거 보험료 같은 거를 소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이게 사실은 소비를 여러 가지 예. 저축이 아닌 건 다 소비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험을 저축과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보험이 코스트예요. 리턴되는, 그러니까 나중에 뭔가 돌려받는 돈이 별로 없어. 그리고 굉장히 작은 돈이고 보장이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험사들이 50년대 60년대부터 저축을 팔면서 시작되다 보니까 네. 그 보험 안에 저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나중에 보험 보장 기능도 있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있다는 거야. 막 그러다 보니까 저축성 보험? 그렇죠. 네. 저축성 보험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보장성 보험임에도 나중에 돌려받는 돈이 일부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해. 굉장히 소득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 그렇지만 이것도 좀 내다 보면은 좀 쌓이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네. 저축하고 굉장히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보험은 저축이 아닙니다. 그냥 보험은 그냥 코스트예요. 비용이다. 나가는 비용이죠. 돈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어려움 겪은 사람을 돕겠다라고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한테 그 어려움이 생기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도움을 주겠죠. 이게 어떤 그런 상부상조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공제라는 표현이 그렇게 시작이 된 맞아요. 거죠. 예, 공제. 공제가.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보험료를 좀 줄이고 싶다면,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제 문자 보내신 분도 이런 말 하셨는데 중간에 해지하면 손해 아니냐. 네네네. 이거는 저축으로 생각하셔서 그런 거예요. 보험은 어차피 5년을 더 내나 10년을 더 내나 그때 가서 해약을 하면 지금보다 환급금이 좀 높아지지 않냐. 사실 그건 높아지더라도 현재 가치로는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순수 보장형 같은 보험으로 갈아타시고 비용은 좀 줄이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최근 같은 경우는 종신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치 저축으로 오해해가지고 가입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예, 그거는 좀 물론 종신보험도 오래 하다 보면 금액이 쌓이는 건 있겠지만 이거는 사실은 보험의 기능보다 저축의 기능보다는 보험의 기능이 주기 때문에 그건 조금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에어컨이 필요한데 네. 냉장고를 산 거야. 냉장고도 문 열어놓으면 좀 시원하지 않을까 뭐 이런 느낌? 시원하긴 하겠죠. 근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목적에 그러니까 맞게 차라리 해야 그냥 저축을 할 거면 예적금을 들든지 펀드를 그렇죠. 적립식으로 던든지 하고 보험은 좀 순수 보장형으로. 보장을 받기 위한 게 보험이니 그렇죠. 조금 더 비용이 낮고 네. 순수 보장형으로 가는 게 네. 더 똑똑한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소득을 지키는 거잖아요, 보험이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에 3에서 5%를 넘는 보험료를 보장성으로 가입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월 평균 소득의 3에서 5% 이상 네. 넘어가는 거. 네. 이렇게 딱 그 퍼센테이지까지 말씀해 주시니까요. 네. 딱 좋습니다.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드는 고민인데, 회사에서도 사회에서도 직급이 올라갈수록 이게 품위 유지비라고 표현하기엔 조금 어감이 좀 틀릴 수는 있는데 아래 직원들에게 뭔가 이렇게 한 번씩은 밥을 또 사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직급이 올라갈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왠지 선임이 좀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거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이게 통제가 근데 될까요? 이렇게 막 그 부하 직원이 많고 그러면 웬만한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는 그 부서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법카를 좀 사용할 수 있는 그 어느 정도 그 그게 나오면 좋죠. 조직 관리를 예. 위해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내가 좀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아무리 뭐 더치페이 문화가 맞다고는 하지만 내가 선임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내가 2번 정도 사고 또는 3번 정도 사면 후배가 한 번 사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일방적으로 막 계속 사는 그것도 사실은 후임을 잘못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임들이 언젠가 또 선임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보면 그 우리 영화에 보면 그 장동건 씨가 했던 대사 중에 보면 네. 네가 가라 하와이 이거 있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그 선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살아 순댓국 뭐 이런 거 한번 해야 돼요. 후배들한테도요? 예. 딱 깔면서 예. 그러니까 내가 한 3번 사고 얘기를 해야지 그 얘기는. 그럼요. 그거 안 사고 너가 사라 이러면 안 되는데 그쵸. 인상 딱 쓰면서 네. 3번 샀다 그러면 후배도 약간 어떡하지? 오늘도 내가 또 얻어 먹어야 되나? 막 이럴 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가 사라 순댓국 뭐 이런 거. 이게 사실 그 직종마다의 특색이 있더라고요. 공무원은 공무원 문화, 교사들은 교사 문화, 은행원은 은행원들의 문화 뭐 이렇게 해서 누가 사고 아니면 어떻게 나누고 이런 게 맞아요. 직종이나 회사마다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2번, 3번 내 한 번은 후임이 사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후임들도 많이 듣고 계실 거잖아요. 진짜 이거는 예의가 아닌가? 선배님한테 이런 얘기하면 예의 절대 벗어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선배님 오늘 제가 살게요. 그동안 계속 사주셨는데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자 생활하면서도 그런 게 있어요. 언론계는 선배들한테는 다 얻어먹고 네가 얻어먹은 건 앞으로 네 후배들에게 사는 사라.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조금씩 이제 문화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번쯤 이제 큰 돈이 나가는 시즌이 있습니다. 앞에서 뭐 계절성 그 계절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수술비가 나가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교육비 같은 것도 아빠 나 뭐 배우고 싶어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뭐 이런 것들 재무에 관련된 거 배울 때 가장 얘기했던 게 예비자금, 긴급 예비자금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항목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참 우리 어떤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경사면 그나마 나아요. 그렇죠. 조사하면은 네. 좀 그렇죠. 그래서 계절 지출 예산이라는 거를 만들 때 뭐 따로 또 통장을 만든다는 건 또 너무 번거롭고 요즘 뭐 통장도 잘 안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네. 계절 지출 통장을 주로 CMA나 파킹 통장을 많이 쓰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수시로 인출이 되는.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내가 매달 월급 받아서 그냥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명절, 휴가 또 뭐 예를 들면 자동차 그다음에 이런 계절적인 특수한 지출을 미리 모아놓은 통장이 있잖아요. 그게 네. 예비자금 역할을 하는 거지. 아하. 그러니까 그걸 먼저 조금 전용을 하더라도 꺼내서 일단 쓰고 그러면 나중에 그걸 메울 건지 아니면 메울 수 없다 그러면 내가 다른 소비하려고 했던 거를 뭐 아니면 아이가 뭐 배우겠다라고 하니까 그걸 준 대가로 내가 뭐 딴 건 안 쓰겠다라든지 뭐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마중물이 필요하다. 저수지가 필요하다. 우리가 시골에 가보면은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저수지가 평상시 비 많이 왔을 때 채워놨다가 그쵸. 가물 때 꺼내 쓰는 거잖아요. 예. 이게 바로 저수지 통장이 계절지출 통장, 예비자금 통장이 돼야 되는 거죠. 저수지 통장. 그럼 이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계절 통장 안에 같이 넣어놓는 게 나아요? 그렇죠. 예비자금 통장을 따로 또 만드시는 분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되면 막 통장이 너무 많아요. 월급 통장, 소비 통장, 또 뭐 계절 지출 통장, 뭐 예비자금 통장 너무 통장이 많아지니까 계절 지출 통장이라는 저수지에다가 돈을 담아놨다가 혹시 그런 거 있으면 먼저 꺼내서 쓰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메울 건지 아니면 그 소비를 안 할 건지를 나중에 판단하셔야죠. 뭐 1년 동안 그 계절 통장에 좀 돈이 남았다 하더라도 바로 꺼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일종의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저수지를 싹 아주 그냥 물을 바닥까지 다 빼버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모아놓을 곳엔 저수지엔 물은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항상 저수지에 물이 있어야죠. 그리고 많이들 이제 고민하시는 게 사실 뭐 대출 없이 살 수 있다면 참 마음은 편하겠습니다만 네네. 현실적으로 집 살 때 뭐 당연히 대출 들어가고 차도 현금으로 사시는 분들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할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이고 빚이고 투자도 약간 좀 빚을 내서 레버리지 쓰시는 분들 계실 텐데 남의 돈이라는 걸 갖다 쓸 때 어떤 원칙이라는 게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채권 금리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뭐 네. 특히 장기 채권 같은 미국도 거의 5% 육박, 우리나라도 거의 4% 육박 이렇게 이런 시기에는 사실 타인 자본을 빌린다는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도 진짜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본인 돈으로 하시고 돈을 레버리지를 쓴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금리가 시장 금리가 뭐 기준금리 말고 시장 금리가 이렇게 막 4, 5%를 넘나드는 이런 시기에 뭔가를 투자하겠다. 그것도 남의 돈으로. 그건 안 된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상황에서는 빚을 줄이고 빚을 갚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선행이 돼야 된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최소한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 DSR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네. DSR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좋은 개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만약에 집을 살 때 돈을 빌렸는데 그 돈 빌린 거에 이자와 원금을 자기 소득의 몇 %를 내느냐. 네. 이걸 기준점으로 보는 건데 뭐 지금 뭐 DSR 40%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는 은행에서 돈을 안 떼일 정도의 수준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냥 그 기준보다는 저는 25% 정도가 적당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생활자금, 가계 안정자금으로 빌린 거 말고 뭔가 약간의 투자의 개념을 갖고 집 같은 거로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버는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쓰면 안 된다. 특히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그렇다는 거죠. 4분의 1. 4분의 1. 이게 우리가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는 게 100이라는 게 자기 소득의 25%를 원금과 이자 갚는 게 100이거든요, 지수. 네. 그걸 왜 100으로 만들었을까? 이렇게 잘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마 적정한 수준의 타인 자본을 빌려오는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특히 레버리지를 쓰는 그러니까 투자를 감안한 타인 자본이라 하더라도 자기 소득의 원금과 이자 갚는 걸로 25% 넘으면 안 된다. 요걸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게 고금리 시절에는 조금 더 이제 타이트하게 그렇죠. 가야 되는 예. 거고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와,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 네네네. 이거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랑 시간 그 이야기를 하면은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네. 예. 그 헬스 트레이너한테 그 운동 코치 받을 때는 시간이 정말 안 가는데 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진행한 다음에 처음 나오셨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래도 뭔가 이제 욜로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행복한 삶을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조언을 또 한마디 해주시고 끝내보죠. 네. 기쁨과 행복 다 추구해야 되는 만족이죠. 그런데 예. 이제 너무 기쁨만 추구하니까 제가 뭐라고 한 거지. 기쁨을 추구하지 마라. 신용카드 가지고 기쁨의 순간 만드는 거 절대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이제 기쁨을 추구하는 만족도 필요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만족이 필요하다. 만족이 한자로 찰만자입니다. 만자가. 우리가 가득 찰 때만. 예. 족자가 무슨 족자인지 아세요? 족자가 의외로 발족자예요. 발족자. 이게 뭐냐면 다 차지도 않고 발목까지만 차올라도 그냥 다 찼다라고 생각해라. 이게 만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의 순간을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시고요. 대신에 행복의 상태로 나아가는 거에 집중하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이제 발로 차버리는 게 아니라 발까지만 차오르면 그때부터는 나는 만족을 느껴도 된다. 만족을 특히 느껴도 되죠. 뭐 본인이 성장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걸 너무 빨리 자만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소비는 오히려 빨리 만족할수록 좋은 거다. 그렇죠. 만족이라는 이것도 또 한번 깨닫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